오늘은 최고의 천재를 바보로 만들어 전 재산을 합법적으로 털어가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720년 영국 정부는 감당하기 힘든 국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회사가 파격적인 제안을 하죠. 우리가 3,100만 파운드의 국채를 전액 인수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주식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톡정권을 주십시오. 여기에 혹한 영국 정부는 권리를 넘깁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회사는 정부에 750만 파운드라는 어마어마한 상납금을 내야 했습니다. 재정난에 허덕이던 회사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단박에 주가를 띄워 이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판돈이 크게 걸린 도박에 올인했습니다. 스페인으로부터 남미 항구 기차권을 따냈다. 새로운 금광을 발견했다. 회사가 은밀하게 퍼뜨린 거짓 소문. 100파운드였던 주가는 불과 6개월 만에 1000파운드까지 치솟았습니다. 무려 1000%의 폭등. 사람들은 미쳐갔습니다. 이 주식을 안 사면 바보라는 소문이 돌았죠. 1720년에 런던 왕립학회 앞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했던 사람 중 하나로 불리는 아이작 뉴턴이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사가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의 법칙을 찾아냈던 그 천재가 말입니다. 만약 누군가 뉴턴에게 당신의 물리학 원칙이 틀렸습니다 라고 소리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뉴턴조차도 치솟는 주가 앞에서는 자기 이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남의 회사라는 투기 광풍이 불었을 때 뉴턴은 초기 소액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명백한 거품이다라고 판단했죠. 하지만 주가가 계속 미친듯이 오르자 그는 결국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2만 파운드 현재 환율로 약 4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다시 던져 넣었습니다. 결과는 모두가 아는 파산.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우주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관계는 계산할 수가 없었다. 300년이 흐른 1999년의 실리콘밸리. 여기 뉴턴보다 더 잔혹한 운명을 맞이할 한 남자 마이클이 있습니다. 그는 성실한 30대 엔지니어였습니다. 심장 뛰는 도박 따위는 모르는 마이클은 데이터, 논리,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라는 거대 시스템이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죠. 그는 시장을 예측하는 대신 정부의 정책과 기술 발전의 사실에 기반해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뒤 마이클은 뉴턴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무너집니다. 단순히 몇몇 기업의 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법, 정치, 금융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마이클을 위한 게 아니라 마이클이 가진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위한 완벽한 함정을 아주 치밀하게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봉에서는 단순한 주가 폭락 이야기가 아닌 월스트리트의 1차원적인 탐욕을 넘어서 워싱턴 DC의 정치가 어떻게 판을 깔고 두 개의 치명적인 법이 어떻게 빗장을 풀었는지 이 시스템적 사기극의 구조를 뿌리부터 같이 파헤쳐 볼 겁니다. 닷컴 버블이 터진 이유. 다들 인터넷 기업이 돈을 못 벌어서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과일 뿐이고 거대한 광풍을 일으킨 진짜 시작은 워싱턴에서 발사된 첫 번째 총알 때문이었습니다. 1996년 2월 클린턴 행정부가 역사적인 문서에 서명합니다. 바로 1996년 전기통신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미국 통신시장을 지배하던 거대 톡점 기업을 7개 지역 전화통신사로 분리시켜 소위 베이비 벨스들로 톡점 시장의 진입 장벽을 깨부수고 무한 경쟁을 시켰던 루즈벨트의 1934년 통신법을 개정해 시장의 진입 장벽이던 규제들을 대규모로 완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명분은 듣기만 해도 황홀할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톡점을 깨고 미국 전역의 정보 고속도로를 깔아서 모든 국민이 최첨단 통신 서비스를 누리게 하겠다. 이 법이 발효되자마자 루슨트, 월드컴 같은 장비통신 회사들은 미친듯이 빚을 내서 땅을 팠습니다. 정부가 정보고속도로의 시대가 온다고 사실상 공식 보증한 것이나 다름없으니 나중에 수요가 폭발할 거고 깔아놓으면 무조건 돈이 된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전 세계가 100년을 써도 남을 만큼의 광 케이블을 미국 땅 밑에 매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이클이 시장에 등장합니다. 마이클은 지극히 이성적이었죠. 그래, 닷컴에 투자하는 건 도박이 맞아. 하지만 인터넷 트래픽이 매년 2배씩 늘어나는 건 사실이잖아.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인프라를 깔라고까지 하잖아. 그는 가장 안전한 곳에 투자했습니다. 바로 인프라였죠. 데이터가 지나다닐 고속도로를 만드는 장비회사 시스코와 루슨트에 돈을 넣었습니다. 이 회사들은 실제로 폭발적인 매출을 기록하며 가치주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이건 투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확실한 기술 수요 증가까지 등에 업은 말 그대로 가장 건전한 가치 투자였던 겁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똑똑하게 시스템의 수혜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워싱턴은 마이클이 투자한 이 건전한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킬 또 다른 총알, 즉 두 번째 치명적인 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99년 금융 시스템의 마지막 방화벽이었던 글래스 스티걸 법이 사실상 폐지됩니다.
이 법의 역사는 1930년대 대공황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은행들이 고객의 예금을 끌어다 위험한 주식 투기에 썼다가 망하면서 나라 전체가 무너졌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예금과 대출을 담당하는 상업은행과 증권과 투자를 담당하는 투자은행을 분리시킨 겁니다. 쉽게 말해 고객의 안전한 돈을 월스트리트의 도박판에 쓰지 못하게 하는 방화벽 역할을 했던 법입니다. 월스트리트는 이 방화벽을 깨부수기 위해 수십 년간 수없이 많은 로비를 했고 결국 1999년 그램 리치 블라일리 법으로 대체되면서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이 벽이 무너지자 어떻게 됐을까요? 은행들은 이제 고객의 예금과 거대한 자본을 끌어다가 수익률이 폭발적인 고위험 IPO, 즉 기업 공개 시장에 무제한으로 베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치가 1996년 전기통신법으로 인프라의 거품을 만들었고 글래스 스티걸법 폐지로 그 거품을 부풀릴화했고 즉 무제한 유동성을 해방시킨 겁니다. 그렇게 마이클 같은 개인 투자자가 도망칠 길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판은 깔렸고 돈은 넘쳐납니다. 이제 관기에 바람이 불 차례였습니다.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입으로는 비이성적 과열을 걱정했지만 손으로는 계속 금리를 낮추며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시중의 모든 돈은 혁신이라는 달콤한 포장지에 쌓여 월스트리트의 IPO 공장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투자은행들은 이때부터 이익은 전혀 나지 않는 수많은 닷컴 기업들을 상장시키기 시작합니다. 온라인 식료품 배달 기업인 웹반, 온라인 애완용품 기업인 패츠닷컴, 이토이 등이 그 기업들이었습니다. 이 회사들이 돈을 벌었냐고요? 아니요. 매출보다 광고비가 10배나 더 나갔습니다. 웹반은 주문한 건당 131달러의 손해를 봤지만 투자금만 있으면 상관없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아이돌, 잭 번즈 같은 스타 애널리스트들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거든요. 여러분, 이익이요? 그거 20세기의 촌스러운 개념입니다. 지금은 PDR, 주가 꿈의 비율인 프라이스 투 드림 레이시오를 봐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오는지, 즉 클릭수가 미래의 현금이에요. 이들은 네트워크 효과와 선점 효과라는 논리를 방패 삼아 손실이 수천억 원인 회사의 강력 매수 리포트를 쏟아냈습니다. 왜냐고요? 애널리스트들은 기업 분석가가 아니라 IPO를 성공시켜야 하는 투자은행의 영업사원이었고 IPO가 성공해야만 거대한 보너스와 명성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은 이 관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강아지 사료를 온라인으로 파는 회사가 수십 년간 인류 기술 발전에 기여한 루슨트보다 가치가 높다고? 이건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잖아요. 그는 자신의 이성을 굳게 믿으려 했지만 옆자리 동료 제이슨은 마이클이 1년 동안 안전하게 모았던 돈을 단 3주 만에 벌었다고 떠벌리고 다닙니다. 제이슨은 이제 낡은 승용차를 버리고 빨간색 포르쉐를 몰고 다니며 마이클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저는 재무제표를 뜯어보고 또 뜯어봤죠. 도저히 이 터무니없는 가격이 설명이 안 됐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미친 짓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제가 틀렸다고 소리쳤습니다. 내 이성은 틀렸다. 넌 낡았어. 너만 이 파티에서 제외될 거야 라는 공포가 저를 덮쳤죠. 가장 두려웠던 건 단순히 돈을 잃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속에서 나만 영원히 도태되어 영원한 패배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영원히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결국 2000년 초 마이클은 졌습니다. 그는 시스템이 만든 광풍에 굴복한 겁니다. 그는 전 재산의 은행 대출까지 최대한 끌어모았고 그 돈을 가장 뜨거웠던 퀄컴, 야후, 그리고 몇몇 실체 없는 닷컴 주식들에 몰빵했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은 승리했습니다. 마이클은 이제 합리적인 엔지니어가 아니라 시스템이 설계한 완벽한 함정에 빠진 개미가 되었습니다. 그의 돈은 월스트리트의 잔치에 합류했고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의 뇌관은 개인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파티에는 언제나 끝이 있고 그 끝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연준이 긴축 정책을 시사하자 끌어오르던 유동성이 멈추고 돈줄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투자금으로만 연명하던 닷컴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실패했고 산소호흡기가 떼어지자마자 질식사했습니다. 마이클의 계좌는 반토막,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는 패닉에 빠져 헐값에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비명을 지르고 피눈물을 흘릴 때 조용히 미소 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스템을 꿰뚫어 본 승자들이죠. 워런 버핏은 모두가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라는 자신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는 닷컴 주식을 한 주도 사지 않았고 시장의 관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잃지 않음이라는 최고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그의 현금은 붕괴 후 모든 것이 헐값이 되었을 때 진정한 가치를 사들일 수 있는 실탄이 되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은 대중의 관기 속에서 시스템의 근본적인 허점을 받고 그 붕괴의 베팅에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들은 닷컴 기업들이 애초에 현금 흐름이라는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마이클은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닷컴은 가짜였지만 광케이블은 진짜야. 인프라는 안 망해. 나는 이제 다시 이성적인 투자로 돌아가는 거야.
그는 남은 돈으로 다시 시스코, 루슨트와 같은 통신 장비주를 샀습니다. 이들 회사들이 미래 인프라라는 튼튼한 방패를 가졌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를 지옥으로 보내는 최후의 한방, 시스템이 숨겨놓은 마지막 함정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잊었던 것. 바로 1996년 전기통신법의 저주였습니다. 정부가 경쟁을 부추긴 결과 미국 땅 밑에는 전 세계가 100년을 써도 다 못 쓸 만큼의 광 케이블이, 그것도 품질이 떨어지는 것들이 마구잡이로 깔렸습니다. 엄청난 과잉 공급이었죠. 다크파이버라고 불린 사용되지 않는 케이블이었습니다. 통신사들은 천문학적인 부채를 지고 이 고속도로를 깔았지만 정작 통신 수요는 예상만큼 폭발적으로 늘지 않았습니다. 통신사들은 수익 없이 막대한 부채만 떠안고 줄도산했습니다. 월드컴 같은 거대 통신 기업조차도 재무제표를 조작하며 이 부채를 숨기려다가 결국 역대급 회계 부정 스캔들을 터뜨리면서 무너졌습니다. 고객인 통신사들이 파산하자 그들에게 장비를 팔던 시스코, 루슨트 같은 우량 기업들마저 고객이 사라지면서 매출이 증발했습니다. 이들은 회계장부에서 수십억 달러의 재고, 자산 상각을 발표해야 했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루슨트의 주가는 고점 대비 98% 이상 폭락했습니다. 마이클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리고 그가 가장 믿었던 인프라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저는 혁신을 믿었고 정부의 정책을 따랐으며 위대한 미국의 시스템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거죠? 통신법은 과잉 공급을 유도했고 글래스 스티걸법은 광풍에 기름을 부었으며 이 모든 것이 결국 저 같은 사람을 시스템의 희생양으로 만들기 위한 설계였나요? 저는 믿음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닷컴 버블은 2002년 10월까지 2년 반 동안 하락하며 나스닥 역사상 가장 잔혹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시장의 탐욕이 아니라 법과 정치, 금융이라는 세 축이 합작해서 개인을 희생시킨 시스템적 배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의 대가는 고스란히 마이클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폐허 위에서 살아남아 제국을 건설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위대한 투자자 워렌 버핏은 원칙을 지켰고 공매도 세력은 시스템의 모순을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과 구글은 파산한 회사들이 헐값에 깔아놓은 다크파이버를 툭 차지하며 자신들의 제국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독점적인 인프라를 확보했습니다. 그들에게 버블 붕괴는 위기가 아닌 할인 행사였던 셈입니다. 마이클은 전 재산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내고 딱 두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째, 현금 흐름은 왕이다. 클릭수나 꿈의 비율이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가를 봐야 했습니다. 모든 거품은 현금 흐름이 없는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둘째, 시스템은 당신을 보호하지 않는다.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용해야 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는 개인의 자유로운 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형 금융기관의 수익 창출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6년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시대라는 광풍 앞에 서 있습니다. AI 로봇, 2차 전지, 메타버스 등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 열기는 과연 건강한 성장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스템적 함정일까요? 다음 버블이 터질 때 여러분의 투자가 광기의 거품이 될지 아니면 통찰의 결과가 될지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돈봉은 시장의 겉모습이 아닌 돈의 흐름을 지배하는 시스템의 구조를 읽어드립니다. 다음 주봉에서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금융 천재들이 설계한 부실 상품의 구조적 결함이라는 또 다른 시스템의 배신을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대부 돈봉이었습니다.